안녕하세요. 행정학 연습. 오늘 정책 집행, 조직론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도가 이제 진도를 워낙 이제 많이 빼야 되기 때문에 저 뭐 내용이 좀 빠를 수가 있는데 이미 중간 보고서, 중간고사를 뭐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막 무리하게 막 문제를 내고 이런 지금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계속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예를 들려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 예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필요한 것만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9쪽의 하향적 접근 방법, 정책 집행 이제 다 끝났어. 결정까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집행, 실제로 실행을 하면 되는 건데 하향적 접근 방법은 가장 간단한 논리죠. 자, 실시하라면 해. 쭉 이렇게 계속 다 실시하는 것들. 자, 그래서 하향적 접근은 위에서 아래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방법이에요. 자, 이런 방법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너무 그 정책 결정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라면 아래서는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의 접근 방법이고요. 자, 제가 강의 자료에 써놨습니다.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자, 아래에서는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강하죠. 자, 그런데 상향적 접근 방법은 맨 아래 169쪽의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자, 립스키라는 학자가 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합니다. 옛날에 일선 관료, 자, 공무원, 현장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 실질적인 정책 결정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선 관료, 일선 담당자가 보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집행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요. 자, 그리고 제가 강의 자료에 재량권이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 일선 행정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될 거예요. 뭐가 어찌 됐든 간에 경찰이 됐든 소방이 됐든 뭐가 됐든 뭐 하여튼 일선 현장에서 분명히 일을 하실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할 수도 있고 느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함부로 지금 이게 유튜브라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지만 않으면 내가 내 업무에 대해서는 나는 유연하게 처리하겠다. 아니야, 이건 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상향적 접근 방식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특히 공무원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그게 몸에 배이게 돼요. 나는 뭐 내가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업무가 바뀌긴 하는데 난 기본적으로 유연하게 처리하고 싶어. 나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현장도 갔다 와보고 민원인하고 얘기도 해보고 난 꼼꼼하게 처리하고 싶어.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상향적 접근 방법이 의외로 많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70쪽에 정책 집행의 유형인데요. 자, 이건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게 객관식으로 잘 나오죠. 정책 집행의 유형이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옛날 이거를 다 따로 이해를 했었어요. 171쪽에 1번부터 5번까지 이걸 따로 이해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고전적인 기술 관료형과 관료적 기업가형이 이렇게 수직선상에 있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자, 정책 결정자 쪽이 제일 영향력이 강한 게 171쪽의 1번이요. 고전적 기술 관료형이고 5번의 관료적 기업가형은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제일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게 수직선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수직선에 있는 건데 자, 171쪽에 맨 위에요. 고전적 기술 관료형. 자, 결정자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너는 뭐 해? 그러면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담당자들은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게 설명 끝입니다. 두 번째, 지시적 위임자형. 자, 결정자는 야, 요 정도까지만 내가 정해줄 테니까 그 안에서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일단 단어 자체가 위임이잖아요. 내가 범위만 정해줄게. 그 안에서 네가 해봐. 자, 세 번째, 협상자형. 결정자하고 집행하는 사람, 집행자가 양쪽이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못하겠는데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네 번째, 재량적 실험가형. 자, 이거는 뭐예요? 결정자가 잘 이걸 알지를 못해요. 야, 좀 이렇게 좀 해봐. 대충 이렇게 해봐. 그러면 집행하는 사람들이 목표까지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끌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료적 기업가형. 자, 이거는 오히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사람을 완전하게 다
권한을 사실상 현재 하는 일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 이거 계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관료적 기업가형이 의외로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20년 내내 이 업무에 정통했어. 이 업무는 내가 최고야.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요. 그런 공무원분들 오히려 많습니다. 아, 난 10년 동안 이거 했는데 뭐 이건 내가 자신 있어. 담당자가 이렇게 자신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결정하는 사람이 훨씬 이분보다 몰라요. 모르면 그래 알아서 해봐. 훨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결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이 결정자가 이 실무자만큼 경험을 쌓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경우는 알아서 해봐. 아이, 그거 뭐 나한테까지 그걸 얘기해. 알아서 해봐. 이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171쪽에 다시 얘기하지만 반드시 뭐 고전적 기술 관료형이 뭐 좋고 나쁘고 관료적 기업가형이 좋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업무의 성격마다 다르고 결정자나 집행 담당자의 개인의 성향도 많이 반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의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평가 173쪽에 이제 집행도 끝났어요. 그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의 대표적인 거는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기 쉽듯이 자, 과정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173쪽이요. 과정평가는 자,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자,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자가 참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 형성평가가 그 중에 과정평가 중에서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자, 173쪽의 안에서 네 번째 줄 형성평가는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좀 수정할 여지가 있을 때, 야, 지금 빨리 초반에 빨리 평가를 해야 이게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답이 나온다. 이런 경우는 형성평가 개념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이제 강의평가, 중간고사 지나자마자 강의평가라는 걸 하잖아. 그게 형성평가 개념이에요. 이거는 좀 수업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걸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엔 형성평가 개념일 겁니다. 자, 그리고 174쪽에 총괄평가 2번이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 수업을 다 듣고 마지막에 강의평가하겠다. 이게 총괄평가인 거고, 제 입장에서는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 출석까지 다 합해서 마지막에 학점을 결정한다. 이게 총괄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메타평가는 자, 평가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메타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평가를 평가자예요. 평가된 결과를 놓고 이게 잘 됐냐 안 됐냐를 얘기하는 게 메타평가의 개념이고, 또는 이제 평가를 준비하려고 뭔가 계획을 다 짰어요. 아직 시행된 건 평가를 하진 않았어. 그런데 이제 야, 너 평가를 실제로 하기 전에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런 것도 메타평가에 속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 그리고 정책평가의 방법에서 이제 내적 타당성 맨 아래요. 이거는 내적 타당성이란 원인과 결과의 정확도, 인과관계. 야, 진짜 이 원인 때문에 이 결과가 일어난 거야? 이거를 알고 싶은 게 내적 타당성이죠.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높으면 그 정책평가의 어떤 기준 같은 게 잘 만들어진 겁니다. 자, 175쪽에 이제 두 번째 외적 타당성. 자, 이거는 일반화의 정도예요. 야, 이게 올해 이 평가한 이 방법이나 이런 접근 방식이 이걸 다 가지고 다른 데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대체로 외적 타당성이 지키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어느 걸 평가한 기준을 다른 곳에 또 다른 지역에 딱 그냥 대입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죠. 자, 그런데 전국에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어요. 충청도나 전라도나 제주도나 강원도나 다 해가지고 필요 없고, 야, 이런 명칭을 가진 기관은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라고 하면은 외적 타당성이 확보가 돼요. 응? 야, 충청도의 이 센터에서는 이 평가 잘 나왔는데 너희는 이 평가 똑같이 했는데 안 나오더라? 이게 가능해요. 자, 그런데 다른 것도 많지만 일단 두 가지. 그러니까 내적 타당성, 인과관계, 그 다음에 외적 타당성, 일반화의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거의 문제가 없고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평가까지 끝내겠습니다. 예전에는
평가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게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나면 또 굉장히 뭐 비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또 가끔은 평가를 좀 잘 해달라고 막 이렇게 로비도 하고 막 사정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만나지 못하겠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평가 기준을 만들 때 다 회의를 몇 번씩 거쳐요. 왜냐면은 너무 모르고 평가를 해도 안 되고, 또 평가를 받는 사람도 아 이거는 우리가 좀 우리를 평가를 해줘야 우리한테 유리하다, 또는 너희 평가하는 사람도 정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평가 기준과 체계, 시스템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같이 노력합니다. 그래야 하는 사람도 정당성이 생기고 받는 사람도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개중에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도 있고 뭐 잘못된 일이 많이 그럴 수 있는데, 예전과는 달라요. 이게 지금 교과서에서는 딱 진짜 교과서에 있는 얘기만 한 건데, 실제로는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이 수차례 회의를 해서 이제 기준을 같이 만들고, 중간 평가 했을 때 그 결과를 놓고 또 만나서 야 지금 이렇다, 어떻게 될 거냐, 자 빨리 이의가 있으면 얘기하고 아니면 뭐 지나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절차가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평가를 하고 아무렇게나 평가를 받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책 그 평가 그리고 정책 집행에 대한 얘기까지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